이 글은 사이코패스가 의심되는 친오빠에 대해서 고민글을 올린 것에 대해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인 친누나를 둔 사람이 답변해준 내용의 글입니다. 저는 지금 21살이고요. 누나는 25이에요. 이제 내년에 26이 되는데요. 누나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사회에 떠돌기 훨씬 전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증상은 비슷했다고 해요. 누나가 어릴 때 뭔가 이상하네 하다가 집에 키우던 새를 꺼내 죽인 걸 보시고 부모님이 데려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요. 저도 조금 크고 나서 막 가서 덩달아 검사받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저도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시려고요. 다행히 전 아니었고요. 사이코패스는 치료로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누나가 받는 치료는 공격성을 억제시키는 정신치료와 사회 적응을 위한 적응훈련 같은 것들이고요. 누나는 어느 정도의 공격성과 행동이 사회에서 용인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선을 그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치료들의 가족들 힘이 굉장히 필요해요. 참고로 누나는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초중학교 때는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좀 치료받고 행동이 안정선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성적이 금 미친 듯이 올라서 수능도 진짜 잘 받고 지금은 학교 굉장히 좋은 데 다니고 있고 중간에 한번 휴학해서 이제 마지막 학기고요. 장학금 엄청나게 받았어요. 대학교 성적은 정말 최고였어요. 친구 적고 남자친구 없었던 것 빼고는 겉으로 보면 모를 정도로 적응 잘하고 있어요. 공격성을 억제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집에 햄스터 같은 것도 키웠고요. 그걸 키우면서 일지를 계속 쓰는데 쓰고 싶은 걸 다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나는 먹은 사료의 양이라든지 물의 양이란 수치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그랬어요. 귀엽다 예쁘다 이런 말은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 귀엽지 않아? 이쁘지 않아? 이런 걸 강요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훈련도 힘든데 정말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 죽이지 않고 계속 키우면서 죽이지 않고 잘 다뤄준다는 걸 꾸준히 반사적으로 몸에 익히는 거죠. 가족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다가 오빠분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치료할 때는 가족들도 교육을 정말 엄청나게 받거든요. 저야 처음에 나이도 어렸고 동생이니까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만 조금 배우고 나중에 더 배우고 그랬지만 처음에 부모님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누나를 돌보셨어요. 특히 사회 적응 프로그램 할 때요. 치료 중에 집에서 대화하는 시간도 있는데 대화 시간을 잡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야 그냥 수다지만 누나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힘든 훈련이고 자기를 참아야 하는 시간이고 적응해야 하는 고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해야 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가족들도 다 교육받으셔야 되고요. 병원 가면 책자 같은 거 주고 그래요. 그럼 그거 외우고 위에서 제가 행동의 선을 긋는 작업이 있다고 했죠?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서 그런 걸 정리를 해요. 이게 사회적으로 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인지. 다시 말하지만 누나는 그걸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햄스터를 믹서기에 갈아서 인터넷에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누나랑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누나가 그걸 정리하다가 왜 햄스터를 죽이면 안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불쌍하잖아 라고 대답하는 게 최악의 대처 방법이에요. 절대 저렇게 대답해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도 없는데 동물을 그냥 죽이고 그러는 것을 싫어한다 아니면 먹으려고 동물을 죽일 때는 법에 정해진 도축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죽이거나 하는 걸 싫어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야 해요. 잘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그렇게 해줘야 누나가 이해하고 알아듣는다가 아니고 수긍한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하면 안 될 행동에 그걸 플러스 시키는 거죠. 어떻게 대답해줘야 하는지 그런 곳을 가서 본인도 배우셔야 되고요. 쉽지 않아요. 우리야 당연히 그 햄스터를 먹으려고? 혹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거기에 경악하는 거지만 누나는 그 모든 이해의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대뜸 누나 미쳤어? 먹으려고 그랬겠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나가 지금 굉장히 안정되어 있지만 사실 10년 넘게 치료받으면서 아무 일도 없지는 않았어요. 누나의 치료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도요. 저도 솔직히 가끔 누나랑 이야기하고 할 때 누나가 무서울 때가 있지만 누나가 하는 모든 억제된 행동과 좋은 결과가 누나 속으로 얼마나 힘들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도 이해해야 해요. 우리에겐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가장 중요한 건 사이코패스도 기본적으로는 장애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해요. 아까 쓴 것에서 빠진 게 이것저것 있는데 뭘 빠뜨렸는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오빠분의 공격성이 이미 도를 넘었고 동물을 자르거나 학대하고 죽이는 단계에 갔다면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고요. 오빠분만 병원에 밀어넣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 협조가 진짜 많이 필요하고요. 동생분도 동생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제일 많이 힘드실 거예요. 동생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오빠를 무서워한다는 느낌을 오빠에게 주지 마세요. 이것도 병원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잘 치료되시길 바랄게요. 막내딸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겠다. 올여름은 간만에 캠핑이라도 갈 생각으로 주변 캠핑장을 알아봤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리지만 먼 곳까지도 얕고 마음에 들어 매년 찾는 해수욕장이 있다. 마침 그 해수욕장 주변에도 캠핑장이 있다는 게 떠올랐다. 같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지만 해수욕장까지는 1km 정도 떨어져 있다. 20여 년 전 그 캠핑장이 생기기 전에 거기서 캠핑을 한 적도 있다. 지금은 어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캠핑 동료이자 그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그 캠핑장은 안 가는 게 좋아. 라고 대답했다. 왜냐고 묻자 자살자가 잇따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자살자? 모래사장에 소나무가 꽤 있잖아. 그 소나무에다가 목을 매단다니까. 그는 영감이었지만 부인한테는 보인다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부인 말로는 캠핑장 주변은 공기가 착 가라앉아 무척 위험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지인은 주변 청년 이야기를 했다. 그 청년도 거기서 목을 매달았는데 종종 그 귀신이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는 걸 알아본다는 것이었다. 아내 말로는 땅 2층 정도 높이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 2층? 집 말이야? 귀신은 딱 2층 창문 근처에 얼굴을 대고 떠돌면서 주변 집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었다. 이건 아내의 의견이지만 그 높이는 딱 목을 맨 위치가 아닐까? 목을 매달아 죽었지만 거기서 내려오지는 못하는 거야. 하도 자살자가 많아서 사람이 목을 맨 소나무는 베어버렸다고 지인은 말했다. 초여름 나는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다. 날씨가 영 좋질 않아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해. 해수욕은 그만두고 그 캠핑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차를 탄 채 캠핑장에 들어서니 오른편에는 해변이, 왼편에는 주차장과 텐트 사이트, 조리장 등이 줄지어 있었다. 그 길은 차를 타고도 갈 수 있었기에 서행하며 베인 소나무를 찾아봤다. 자살자에 관한 소문은 다들 모르는지 캠핑뿐 아니라 조개잡이 하러 온 듯한 가족들도 보였고 적당히 손님은 있는 듯했다. 우리 가족은 죄다 영감이 있는 편이지만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그리 기분 나쁜 장소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천천히 차를 달리며 찾고 있노라니 베어서 쓰러져 있는 소나무가 보였다. 대개 나무를 베면 밑둥부터 자를 텐데 이상하게 그 나무는 1m 정도 높이에서 잘려 있었다. 그 나름대로 세월을 거쳐왔을 꽤 굵은 소나무였다.
저건가?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데 또 똑같이 1m 정도 높이에서 잘려나간 소나무가 있었다. 저쪽에도 그런 나무가 있는데? 200m 정도 간격으로 그런 나무들이 계속 보였다. 어느 나무든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던 탓인지 1m 정도 높이에서도 묘하게 위아래 차이가 있었다. 각각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한 채 1m 정도로 잘린 소나무가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빴다.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많아서 뭐가 목을 맨 나무인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그 캠핑장 이야기를 해줬던 지인을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거참, 베어낸 소나무가 하도 많아서 뭐가 사람 죽은 소나무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 아, 그랬냐? 그는 쓴웃음을 짓고는 이렇게 말했다. 도중에 베어져 있던 나무들이 죄다 사람 죽은 소나무야. 나는 고등학교 때 일진 4명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거시기 사진을 찍히거나 두들겨 맞거나 반 애들 앞에서 놀림당하거나 책상에 칼로 욕을 새기고 거기에 수정액을 채워지울 수도 없게 되거나 우유팩을 던지거나 정말 이것저것 당해서 죽고 싶었다. 나는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고등학교는 어떻게든 졸업했지만 대학까지는 갈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별볼이 없는 백수다. 작년에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다. 이제까지 한 번도 날 부른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나는 24살이나 먹은 백수였으니까 물론 거절하려고 했다. 그러다 끈질기게 나오라고 조르던 녀석이 그때 그 일진 중 한 명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동창회에 나가기로 했다. 동창회에서 모두들 웃고 떠드는 그 앞에서 내 인생을 망친 그 4명을 보란듯이 때려주자. 그래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동창회는 최악이었다. 그 넷은 정말로 저질스러웠다. 일진 넷은 동창회에 조금 늦은 내게 다가와 갑자기 용서를 구했다. 옛날에 왕따시켜서 정말 미안해. 계속 반성했어. 너를 괴롭힌 우리 넷 모두 잘못을 빌고 싶었어. 라며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했다. 동창회가 끝난 다음에도 나를 불러내어 이런다고 내 상처가 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미안해. 용서해줘. 이러면서 일진 중 리더였던 애는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 일진 중 둘은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가 되었고 나머지 둘도 탄탄한 회사에 취업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분했다. 일진은 죽을 때까지 아주 나쁜 일진으로 남아있길 바랐다. 그런데 만나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고 말이다. 반대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백수. 게다가 계속 너희들을 증오하느라 인간관계 같은 것도 못 만들고 그때 그 상태로 멈춰있다. 사회성 같은 걸 배울 수도 없었다. 나의 증오는 대상을 잃고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나한테 동창회 날은 정말 죽고 싶었던 하루였다. 나홀로 숨바꼭질은 일본어인 히토리 카쿠렌보를 한국어로 옮긴 말이다. 영어로는 언론 하이드 앤 시크. 국내에서는 흔히 나홀로 숨바꼭질 혹은 혼숨이라고도 불린다. 인터넷상에서는 강령술이라고 퍼졌지만 실제로는 귀신을 초대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령술이 아니다. 인터넷상의 엉터리 주술일 뿐이다. 2007년 4월에 투채널 오컬트판에서 처음 등장하여 여러 명이 실황 중계를 한 것을 시초로 퍼졌다고 알려졌다. 인형을 이용해 오컬트 현상을 체험하자는 게 이 놀이 목표다. 이 행위를 모티브로 하여 영화 헌숨이 제작되었다. 준비물은 인형 안에 채워넣을 수 있을 정도의 살, 인형 속에 쌀을 채워넣을 수 있는 봉제 인형, 가능한 한 사람처럼 팔다리가 달려있거나 사람 자체를 많이 닮은 인형일수록 좋다. 그래야 더 귀신이 잘 붙기 때문이다. 솜 인형이라면 안에 솜을 빼고 쌀을 넣으면 된다. 자신의 손톱, 머리카락, 테 또는 살점 약간 일종의 증폭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피나 살점은 절대 넣지 말라고 당부한다. 증폭제로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금물이나 술로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이 붙어버린다고 한다. 무기가 될 수 있는 뾰족한 도구, 바늘, 칼이나 송곳 같은 것. 겁이 나거나 구하기 힘들면 연필이나 샤프같이 덜 위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소금물 혹은 술 한 컵 정도. 숨을 장소에 준비해두어야 한다. 피난소, 자신이 숨을 방. 영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향이나 부적으로 보호되어 있거나 종교적인 상징물이 있는 방이 좋다고 한다. 붉은 실, 인형의 배를 꿰맬 때 쓴다. 하는 방법은 인형, 쌀, 붉은 실, 무기가 될 수 있는 뾰족한 바늘, 칼이나 송곳 같은 도구, 소금물을 준비한다. 쌀을 넣는 것은 인형의 육체, 즉 인형에게 움직이는 원동력을 주는 뜻이고, 손톱 혹은 머리카락을 넣는 것은 그 인형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인형이 또 다른 자기 자신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인형을 칼로 찌르는 것은 인형이 자신을 증오하게 만드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인형의 강령된 영혼이 인형을 통해 자신을 찌른 인간을 찾는 게 이 게임의 내용이라고 한다. 인형에 쌀을 가득 채워넣고 자신의 손톱을 깎아 인형 안에 넣는다. 그리고 붉은 실로 인형을 묶는다. 마지막으로 인형의 이름을 지어주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다. 이 놀이는 새벽 3시에 시작하며 절대 2시간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원래 올라온 글 자체에 명확하게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대체로 2시간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다. 즉 새벽 5시 전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소리. 만약에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인형에 불러들인 혼을 술로도 못 엎치고 아예 혼이 집 안에 집악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망한다. 소금물을 준비하고 집안에 불을 끄며 텔레비전은 켜두는데 이때 채널이 나오지 않고 지지직거리는 채널을 틀어야 한다. 외부 입력에서 아날로그로 돌리면 된다. 화장실에 놓아둔 물통에 물을 채우고 그 안에 인형을 넣는다. 새벽 3시가 되면 화장실로 가서 인형에게 첫 번째 순례는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거실로 돌아와 눈을 감고 10을 세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가서 인형에게 인형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냈다. 라고 외친 다음 인형에게 다가가 준비한 뾰족한 도구로 인형을 찌른다. 인형을 찌른 다음 두 번째 순례는 인형의 이름을 외치고 인형을 찌른 뾰족한 도구를 인형 곁에 둔다. 본래는 1인용의 놀이지만 복수의 인원이 할 때는 인형을 포함하여 참가자 전원이 순례를 한 번씩 맡은 다음 마지막에 인형에게 순례를 맡기는 식으로 진행한다. 입에는 미리 준비해놓은 소금물이나 술을 머금고 빨리 피난처로 숨는다. 이때 이동 중에 왼쪽과 뒤쪽을 돌아봐서는 안되며 피난처는 가능하다면 몇 겹으로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베란다로 통하는 창문 같은 것도 미리 확실하게 잠가 놓아야 한다. 소금물이나 술은 영에게 자신이 보이지 않게 하는 수단이다. 숨어 있는 동안 발생하는 이 현상을 관찰한다. 숨어 있을 때는 조용히 있어야 하며 잠이 들거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놀이를 끝내고 싶다면 숨어 있던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나와 인형을 찾는다. 이때도 소금물이나 술을 머금고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을 토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인형이 간혹 다른 위치에 있을 경우도 있지만 침착하게 찾아내야 한다. 인형을 찾으면 입에 머금은 소금물을 인형에 뱉고 나머지 소금물도 인형에 뿌린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란 말을 3번 외쳐서 놀이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지시킨다. 인형에게 칼을 찔러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 또 여기까지의 과정 중에 집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귀신이 집안에 묶이게 된다나 놀이가 끝나고 난 후 인형은 반드시 불로 태워라. 근처절 스님에게 맡기는 게 좋다는 글도 있는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어쩔 것이고 받아줄 것인지는 의문. 물론 일본 신사 중에서는 와카야마현 아시마 신사에 아예 귀신 붙은 인형을 모시는 지하실이 있고 여기서 하룻밤 보내는 예능을 찍기도 했다.
불경을 잃거나 향을 태워서 영혼을 성불시켜야 한다는 설도 있다. 나 홀로 숨바꼭질인 만큼 혼자 하는 것이 정석이다. 다수의 인원이 할 경우 빙의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혼자 할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놀이를 처음으로 했던 2채널 오컬트판에서의 실황 중계, 그 외 한국과 일본의 체험자 다수는 이상 현상을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물론 겪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긴 있다. 흔히 겪었다고 제보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어두웠던 조명 기구가 켜졌다. 웃음소리나 울음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의 채널이 바뀌거나 꺼졌다. 인형이 원래 두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가벼운 빙의 현상을 겪었다. 물론 이런 괴담의 특성상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인터넷 유저의 증언에 신빙성은 없다고 봐도 좋다. 거기다 실제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공포를 느끼며 환각을 보거나 환청을 듣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공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귀신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친구 앤이 어느 날 엄청난 이미지 체인지를 하고 나타났다. 나처럼 수수하기 짝이 없던 애는 그때까지 화장이나 멋 부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이였다. 맨날 쌩얼인데다 염색 한 번 한 적 없었고 머리도 허리 정도 길이의 옷도 수수한 것만 입고 다니곤 했다. 그런 애니 갑자기 화장을 떡칠하고 옷과 액세서리도 화려하게 꾸며 입고 나타났다. 머리카락도 과감히 잘라 단발머리에 파마까지 해서 그야말로 대변신이었다. 나를 포함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입을 떡 벌리고 놀랄 뿐이었다. 나도 처음에는 애를 못 알아봤다. 인조 속눈썹 잔뜩 붙이고 가슴팍이 트인 캐미솔과 숏팬츠를 입은 과감하다기보다는 망측한 꼴이라 도저히 이미지가 겹치질 않았으니 당연히 친구들은 모두 무슨 일이냐고 나무라거나 뭔가 패션에 눈이라도 뜬 거냐며 꼬치꼬치 캐물었다. 하지만 애는 언제나 대충 얼버무리고 말뿐이었다. 원래 애는 얌전한 성격이라 친구들도 비슷한 아이들이 많았다. 그렇기에 점차 아이들은 애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애는 과격한 패션을 그만두질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 애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나쁜 애인한테 속아 사랑에 도피를 했대. 물장사에 끼어들었다나 봐. 빚이 생겨서 야반 도주했다던데? 온갖 잡소문이 나돌았지만 애니 퇴학철이 되자 그 소문도 금세 사라졌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우연히 앤과 인연이 닿아 우리 집에서 같이 술 한잔하게 된 적이 있다. 여전히 애는 과격한 패션을 유지하고 있었고 성형도 좀 했는지 얼굴도 내가 알던 모습에서 좀 변해 있었다. 과거 얌전했던 애는 어딘가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애에게 왜 그런 이미지 체인지를 한 거냐고 물었다. 애는 또 이리저리 얼버무리려 했다. 하지만 술이 좀 들어가자 너한테는 이야기해줘도 될 것 같다. 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느 깊은 밤 애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다고 한다. 집 근처 작은 산 애는 이상한 사람과 마주쳤다고 한다. 흰 기모노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한 손에는 인형 같은 걸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쇠망치를 든 채 산속 길을 헤매고 있었다고 한다. 흰 옷 입은 남자는 애를 보자 전력으로 뛰어오기 시작했다. 애는 죽어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 도망쳤다. 그때만 해도 애는 그 남자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병원에서 도망친 정신병자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애는 한동안 줄장 페달만 밟았지만 오르막길이고 해서 체력이 다하고 말았다. 뒤를 보니 남자도 없어서 애는 잠시 멈춰 쉬기로 했다. 한숨 돌리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저 앞에 사람이 보였다. 그 남자였다. 남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산속을 헤쳐 애를 앞질러 간 것이었다. 애는 다시 미친 듯 페달을 밟아 도망쳐 그날은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근처 카페에서 밤을 샜다고 한다. 그 남자는 이른바 축시에 참배를 하고 있었고 애는 그걸 목격해버린 것 같다.
촉씨의 참배는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저주가 역류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 들키면 그걸 본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기 얼굴을 그 남자가 알고 있다는 것에 겁에 질린 애는 바로 카페 옆 미용실의 문을 열자마자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화장을 한 것이었다. 옷도 근처 가게에서 완전 반대되는 이미지의 것으로 사입고 자전거는 벌어버렸다. 하지만 그러고도 애는 남자가 자기를 죽이러 올까? 두려워 지금까지도 과격한 패션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애니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진지하게 해서 술에 취한 나는 무심코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게 어떻게 봐도 피해망상인데다 걱정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말하자 애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웃은 게 하나 없이 말을 이었다. 그 남자는 아직도 그 마을을 배회하고 있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너도 조심해야 해. 지금 너 그때 나랑 좀 비슷한 이미지 아니니? (3년) 전 PC 관련된 일로 작은 여행 회사에 파견을 갔다. 격리 담당과 사무 담당 여직원이 한 명씩 있고 영업 직원 남자 한 명에 여사장까지 전부 넷. 정말 작은 회사였다. 내일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를 세우는 등 여행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격리 담당 여직원은 일을 하는 듯 했지만 사무 담당 직원은 성격도 나쁘고 몸집도 거대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자나 먹고 있고 사장이랑 수다나 떨뿐 일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었다. 영업직 남자는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기분 나빴던 건 여행 회사인데 여행객이 전혀 찾아오질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문의 전화만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 뿐 손님이 직접 찾아온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서버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 외국과 여행 관련 메일이 오고 가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사장도 뭘 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메일 시스템은 있는데 외국과 우편이나 팩스로 거래를 하고 있었다. 실제 손해는 없었지만 음침한 데다 회사라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기분 나쁜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바로 다른 파견지로 옮겨갔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우연히 그 회사 홈페이지를 발견했다. 그때 그 회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밝은 분위기였던 데다 활기 넘쳐 보였다. 놀라 여기저기 클릭해보는 사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사원들 사진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봤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직원 수도 훨씬 많았다. 사장도 남자다. 모든 게 내가 아는 그 회사와는 달랐다. 심지어 위치마저. 그 회사는 도쿄에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 주소는 칸사이였다. 하지만 회사의 이름, 로고부터 여행회사라는 것까지는 전부 같았다. 나는 손님을 가장해 혹시 도쿄 쪽에 지사가 있으면 거기 문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저희는 20년 넘게 칸사이 본점만 운영 중입니다. 지사는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기분이 나빠져 나는 도쿄 그 회사 자리에 가보았다. 그 여행 회사는 입점해 있던 빌딩마저 사라져 그저 공터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가 한 달 동안 다녔던 그 회사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던 걸까? 어느 날 동창회 소식을 알리는 편지가 왔다. 중학교 동창회로 20살 때 한 번 만났던 친구들이다. 어느덧 10년이 지나 이제는 30이 됐다.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이제는 막내가 뜸해졌다. 오랜만에 만나 옛 정을 되살리고 싶어 참석하기로 했다. 동창회 당일 꽤 많은 친구들이 나와 왁자지껄 사는 이야기도 늘어놓고 어릴 적 추억도 풀어놓았다. 정말 즐거운 모임이었다. 30살쯤 되니 아저씨 아줌마가 다 된 친구들도 있고 머리가 벗겨진 친구도 있다. 새삼 다들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나 스스로도 아저씨가 됐다는 건 애써 무시하면서 결혼한 친구들이 꽤 많아서 아직 미혼인 나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께도 연락을 드렸던 모양이지만 질병 때문에 거동이 어려우셔서 아쉽게 못 오셨다고 한다.
서서 식사하는 곳에서 가볍게 1차를 마친 뒤 2차는 술집으로 향했다. 반 조금 넘는 인원이 2차에 참여했다. 나도 다음날 일이 없었기에 조금 과음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2차에 따라갔다. 조금 취기가 돌고 다들 1차 때보다 개방적이고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던 끝에 새로운 참가자가 나타났다. A였다. A는 중학교 시절 친구가 많지 않은 녀석이었다. 나 역시 그와 이야기했던 기억은 별로 없다. 하지만 10년 전 동창회에도 참석했었고 그때는 나름대로 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다. 다만 중학교 시절부터 겁먹은 듯한 태도라 이야기하다 왠지 모르게 말문이 막혀 맥이 끊기곤 했다. 하지만 다들 술도 들어갔겠다. 기분이 거나해진 친구들은 A를 반가이 맞이했다. 이야, A잖아.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난입이냐? 간사인 B가 먼저 말을 건넸다. B는 나와 사이가 좋아 지금도 가끔이나마 연락을 하는 몇 안 되는 동창이다. 다른 친구들도 제각기 오랜만이다. 앉아. 라던가 지금 분위기 딱 좋은데 잘 맞췄네. 라면서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A는 B에게 이끌려 자리에 앉아 가만히 있었다. 나는 A를 보고 새삼 놀랐다. 전혀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왠지 조금 힘이 없어 보였지만 10년 전 동창회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이마가 조금 넓어져가는 내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다. A는 이전보다도 더 과묵해져 있었다. 무언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는 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뭐 마실래? 하고 B가 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다. 일단 생맥주 한 잔 시키지 그럼. 안 마시면 내가 먹는다. 하지만 A는 그렇게 시킨 생맥주도 안주에도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그쯤 되자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나 말고 다른 녀석들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하던 일이 안 풀려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가 걱정했다. 그래서 가급적 밝은 어조로 말을 걸었다. 야, 그나저나 A 너는 정말 늙지도 않았네. 부럽다. 나는 완전 아저씨가 다 됐어. A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주걱거릴 뿐이었다. 그러자 다른 친구 몇도 거들었다.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보겠더라니까. 전혀 안 변했지 뭐야. 뱀파이어라도 되는 줄 알았어. 안 늙는 체질도 있더라니까. A는 여전히 웃고만 있었다. B도 한마디 거들 생각이었는지 입을 열었다. 아니, 혹시 A는 진짜 사람이 아닌 거 아냐? 결코 바보 취급하거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저 농으로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그제껏 미소만 띄우던 A의 표정이 달라졌다. 다리를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 모습에 놀란 B는 곧바로 내가 말 실수를 했나 보네. 기분 나빴어? 미안 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A는 계속 벌벌 떨 뿐이었다. 다른 녀석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다들 이쪽을 바랐다. 나는 역시 마음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까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기 짝이었기에 B의 가벼운 농담에 과민 반응에서 분위기를 깨버린 A를 책망하는 마음도 있었다. 정말 미안해. 마음 풀고 다시 마시자. B는 다시 사과했다. 다른 녀석들은 아까 일은 잊은 듯 다시 잡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A의 떨림은 점점 커져서 의자가 덜그럭거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나도 말을 걸었다. 야, 괜찮냐? 그러자 A가 기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웃는 듯 화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등과 손등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짝짝 하고 일정한 박자로 박수를 친다. 우와, 뭐지 이 녀석. 무섭네. 라고 생각하기 무섭게 A는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절규를 내던졌다. 그리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그 순간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마치 괴물 같던 그 얼굴. 우리 동창회 멤버들은 물론이고 다른 손님과 점원까지 다들 놀라서 망연자실했다.
다시 술을 마실 분위기도 아니고 결국 그날은 그대로 모임이 파했다. 훗날 비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심상치 않은 모습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도 들어 A네 집에 연락을 해봤단다. B는 A의 가족에게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애들러 전하고 혹시 연락을 받은 건 없냐고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예상 외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어디 있는 가게인지 되묻더니 한참 있다 A가 10년 전 실종됐다고 말하더라는 게 아닌가? 10년 전 동창회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이번 동창회 초청장을 받기는 했지만 가족들은 바빠서 답장을 잊고 있었단다. 10년 전 사라진 A가 동창 중 누구와도 연락이 없던 A가 어떻게 동창회 2차 자리를 알고 찾아온 것일까? 나는 견딜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동창회 때 A가 말문이 계속 막혔던 건 사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꺼내놓지 못해서는 아니었을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A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한다.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부디 어디에선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역신문 지국에 근무하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문사에는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 사실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와서 사무겐 사건의 범인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범인이 체포된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마저 있답니다. 잡혀 들어간 사람은 누명을 쓴 거고 진범은 자신이라면서 말이죠. 그날 역시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었답니다. 토막 살인을 저질러 사체를 목욕탕에서 절단해 공원 쓰레기통에 여기저기 뿌렸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늘어났답니다. 다만 그 지역 신문이 관할하는 건 시골 현이었기에 그런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었던 터입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쿄에서 있었던 일인 듯 했습니다. 왜 이런 시골 신문사까지 와서 고백할 생각을 하신 건데요? 그렇게 묻자 범인이라고 자칭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도시에는 감시의 눈이 있으니까 안 돼. 기자 양반은 역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구나 싶어 서둘러 이야기를 끝맺으려 했답니다. 그래서 대충 질문을 퍼부어 빨리 돌려보낼 생각이었다는군요. 왜 죽였습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못 말해주지. 왜 시체를 토막낸 겁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본보기 같은 거다. 아는 사람은 또 누군데요? 그것도 못 말해줘. 이런 식으로 뭐 제대로 말해주는 것도 없는데다 캐물으면 못 말해준다고 둘러댈 뿐이었답니다. 게다가 왜 자수는 안 하는데요? 라고 묻자 경찰이 의미가 있을 것 같나? 라며 비웃을 뿐이었답니다. 지겨워진 기자는 그럼 왜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겁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남자는 조금 침묵하더니 적어도 누가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어. 라고 진지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쯤 되니 남자도 자기 이야기를 대충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바쁜 때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게 됐네.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기자도 그냥 좀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답니다. 기사를 쓰기에는 애시당초에 말해준 게 애매모호해서 뭘 쓸 건덕지도 없었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 그 기자는 범인이라며 찾아왔던 남자와 예기치 못한 형태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실험불명의 익사체가 떠올랐다는 제보가 와서 취재를 나갔더니 그 남자가 시체가 되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기자를 찾아왔던 날과 완전히 똑같은 복장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신원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행방불명자 명단에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신원미상의 인물이 실족해 강에 떨어져 죽었다는 걸로 그 사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는 이 이야기를 내게 해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익사사고는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 99% 정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감시의 눈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사회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니
도저히 경찰한테 그 남자가 일주일 전 우리 회사에 왔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슨 음모가 배어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몇 년 전 이야기다. 여름방학 때 할만한 짭짤한 아르바이트가 없을지 친구랑 수소문하고 있었다. 어느 고인지에 오두막을 하루 관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라는 광고가 실려 있었다. 일당 2만엔. 곧바로 전화하니 마감되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쉬웠지만 마음을 접었다. 그런데 다음 주 구인지에 또 그 광고가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재빨리 전화했다. 이번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면접까지 받았다. 아르바이트비는 오두막에서 하루 지낸 뒤 다음날 아침 받는다고 했다. 우리는 바로 오케이하고 오두막까지 가는 길 지도를 받아왔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첫날이 밝았다. 뜻밖의 시가지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사유지 산속, 숲 가운데 오두막이 있었다. 사유지이므로 무단 진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철조망 앞에 초로의 남자가 서 있었다. 아르바이트 하기로 한 A군과 B군이지. 이야기는 들었네. 이리 들어와.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두막 열쇠를 넘겨줬다. 철조망을 지나 10분 정도 걸으니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나무 집일 거라 내심 짐작하고 있었지만 별거 없는 조립식 주택이었다. 욕실이 없고 식료품은 알아서 사와야 하는 게 아쉽기는 해 비싼 일당 받을 생각에 우리는 들떠 있었다. 할 일은 별거 없었다. 오두막 안 청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깥에 있는 화분에 물 주기. TV도 없었기에 우리는 가져온 휴대용 게임기로 놀거나 카드놀이나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웠다. 에어컨도 없어서 처음에는 엄청 더울 거라 생각했지만 숲 가운데에 있어서인지 땀만 조금 흘릴 뿐 선선해서 의외로 기분 좋았다. 이윽고 밤이 되어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빵으로 저녁을 때웠다. 우리는 바로 파이프로 만든 간이 침대에 몸을 뉘었다. 그날 밤 기분 나쁜 꿈을 꿨다. 단편적인 기억뿐이지만 끔찍한 내용이었다. 자고 있는 사이 밑에서 손이 올라와 몸을 붙잡고 이리저리 잡아당기다 끝내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꿈. 이튿날 아침 꿀꿀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친구도 안색이 좋지 않았다. 왜 그래? 난 안 꿔서 영 기분이 안 좋네. 나도 꿨어. 어떤 꿈이었냐면 나랑 똑같은 꿈이야. 기분이 나빠져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이윽고 친구가 불쑥 입을 열었다. 야, 이 조립식 마루 말인데 기분 탓인지도 모르지만 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지 않냐? 그러고 보니 눈을 떴을 때 마치 물침대 위에 있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었다. 꿈의 연장선상이라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지만 야, 한번 마루 밑을 확인해보자. 친구가 말했다. 마룻바닥을 지면에서 10cm 정도 떠있고 사방을 기둥이 지지하고 있었다. 나도 신경이 쓰였기에 친구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아침이라고는 해도 새벽 5시 무렵이라 주변은 어슴푸레했다. 친구는 들고 온 펠라이트로 마루 아래를 비췄다. 친구는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팔이. 나도 마루 밑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마루 밑에는 창백한 잘린 팔이 무수히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팔의 절단면을 본 순간 마네킹의 팔이라는 건 금세 알 수 있었다. 다만 이상한 것이 모든 마네킹 팔에 폴라로이드로 찍은 여자 사진이 붙어 있었다. 매직으로 이름도 쓰여 있었고 전부 50개 가까이 있던 것 같다. 마네킹인 것은 직접 만져서 확실히 확인했었다. 뭐야, 이거 정상은 아닌데 일 때려칠까? 바보야. 일단 돈은 받아야지. 다른 말 하려고 하면 그때 도망치자. 차마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갈 엄두가 안 나 우리는 밖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7시가 되고 어제 봤던 초로의 남자가 왔다. 수고했어요. 일찍 일어났군요. 자, 여기 일당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흘 더 아르바이트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당 2만엔, 총 6만엔 줄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말한 뒤 돈을 들고 재빨리 도망쳤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불쾌한 것 같은 얼굴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우리를 째려보고 있었다. 그 이후 고인지에서 그 아르바이트 광고를 본 적은 없다. 아마 그 오두막도 사라졌겠지. 돌아오는 게 친구가 말했다. 무슨 실험 같은 거였을까?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단다. 새벽 2시 누군가 방문을 노크했다. 에이, 야식 가져왔어. 문 좀 열어주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방문은 잠겨 있었다. A는 마침 딱 흐름을 타고 있던 터라 풀고 있던 문제까지는 마저 풀고 싶었다. 거기 놔두고 가. 엄마. 곧 어머니가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새벽 3시 다시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에이, 간식 가져왔어. 문 좀 열어봐. A는 간식? 필요 없는데? 하고 대답했단다. 그러자 갑자기 밖에서 미친 듯 노성이 들려오더란다. 시끄러. 됐으니까 당장 이 문 열어. 열라고. A는 잔뜩 쫄아서 문을 열려고 다가갔다. 하지만 묘하게 기분 나쁜 예감이 들어 그대로 멈춰섰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울먹이는 소리로 부탁해. 에이, 문 좀 열어줘. 하고 간절히 부탁해 오더란다. 하지만 A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10분 정도 지났을까? 어머니는 하고 혀를 차더니 계단을 저벅저벅 내려갔다. 그 순간 A는 떠올렸다. 지금 부모님은 제사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 계시다는 것을. 문을 열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싶어 A는 그 후로도 한동안 벌벌 떨었다고 한다. 우리 마을에는 싱글벙글 아줌마가 있다. 어째서 싱글벙글 아줌마라고 부르냐면 언제나 웃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어느 마을에나 있을 법한 마음씨 좋은 보통 아줌마일 것이다. 그렇지만 싱글벙글 아줌마는 다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해도 말이다.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싱글벙글 아줌마는 있었다고 한다. 싱글벙글 아줌마는 아이들을 무척 좋아해서 언제나 과자나 사탕을 주곤 했었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감사해하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그날도 싱글벙글 아줌마의 집에 놀러 갔었다. 친구 A, B, C와 나까지 4명이었다. B와 C는 비교적 얌전한 아이들이었지만 A는 장난을 좋아하는 짓궂은 녀석이었다. 싱글벙글 아줌마에게도 종종 장난을 칠 정도였다.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싱글벙글 아줌마는 정말 화를 안 내는구나 라고 감탄하곤 했다. 그렇지만 그날따라 장난이 심했던 A는 싱글벙글 아줌마가 소중하게 가꾸던 나무를 뽑아버렸다. 이번에야말로 화를 낼 거라며 나와 B, C는 벌벌 떨었다. 하지만 싱글벙글 아줌마는 변함없이 싱글벙글이었다. 친구들은 감탄했지만 나는 조금 무서웠다. 그리고 A가 나무를 뽑아버린 다음날 사건은 일어났다. A가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것이었다. 전날 A가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는 짓궂은 녀석이지만 집에는 언제나 저녁 전에 돌아오곤 했었다. 그리고 경찰이 마을을 수색하던 도중 풀숲에서 A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범인은 싱글벙글 아줌마가 아닐까 싶었다. 아마 B와 C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분간 싱글벙글 아줌마의 집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렇지만 잠시 뒤 범인이 잡혔다.
범인은 무지개 남자였다. 나는 다시 싱글벙글 아줌마의 집에 다시 가고 싶어졌다. A를 죽인 것은 싱글벙글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싱글벙글 아줌마의 집으로 향했다. 싱글벙글 아줌마의 집에 도착했지만 무엇인가 이상하다. 싱글벙글 아줌마네 집에 아무도 없다. 싱글벙글 아줌마도 없다. 나는 어떻게든 싱글벙글 아줌마가 보고 싶어서 마음대로 집 안에 들어갔다. 싱글벙글 아줌마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싱글벙글 아줌마를 찾아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던 와중 부엌 테이블 위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뭐지, 이게? 펄럭펄럭 페이지를 넘겨본다. 노트에는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다. 아, 나는 A의 이름이 적혀 있는 페이지를 발견했다. 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땡월땡 1. 장난을 치고 도망쳤다. 마이너스 1점. 땡월땡 1.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았다. 플러스 2점. A의 행동 하나하나에 점수가 매겨져 있다. 일기 같은 것일까? 나는 끝까지 읽어보기로 했다. 땡월땡 1. 나무를 뽑아버렸다.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빨간 글자로 적혀 있었다. 0점이 됐으니까 A는 사형. 나는 A를 죽인 것은 싱글벙글 아줌마라고 확신하고 곧바로 집까지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집에 돌아온 나는 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 응? 책상 위에 종이가 놓여 있다. 가까이 가보았다. 종이에는 거무칙칙한 글자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 마이너스 5점. 다른 사람의 노트를 엿봤다. 마이너스 5점. 이 이야기는 내가 옛날 일하던 디자인 회사 거래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녀도 나도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 공통 화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일이 빨리 끝나면 함께 저녁을 시켜 먹기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장래 전망을 늘어놓으며 자주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백하기 어릴 정도로 미인이라 섣불리 고백했다.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끔 둘이서 밥이라도 같이 먹는 사이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녀에 대한 마음을 가슴 가득 품은 채 한 달에 2번 있을까 말까한 식사 자리만 기다리며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그녀 몇 번째인가 같이 저녁을 먹던 날 우연히 그날 밤 방송되는 공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는 혹시 무서운 일이라던가 직접 겪어본 건 없어? 하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딱 한 번 무서운 일을 겪어본 적 있어요. 라며 그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그녀 A는가 상경한 미대생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탓에 겁도 많고 낯도 가렸지만 워낙 성격이 밝았던 탓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도 잔뜩 생기고 즐거운 학창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휴일마다 친구와 함께 자파상 앤틱숍을 돌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럽 가구를 주로 다루는 작은 가구점에서 꽤 낡은 화장대를 발견하고 한눈에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화장대는 거울 주변에 전구가 달려있어 옛날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분장실에서 쓰던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무척 화려한 물건이었죠. 다담이 8장짜리 원룸에서 사는 입장인데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기에 한 번은 A도 포기하고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화장대가 뇌리에서 잊혀지질 않아 결국 중학교 때부터 모아온 저금에 2개월치를 먼저 보내주시던 부모님 용돈까지 탈탈 털어 그 화장대를 사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샤워를 마친 A는 빨리 그 화장대 앞에 앉아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원래부터 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A입니다. 거울 주변에 달린 라이트의 부드러운 불빛 덕인지 거울 속의 A는 평소보다 더욱 희고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A는 마치 자신이 진짜 할리우드 여배우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잠겨 황홀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과제에 치여 사는 매일매일 중에 그 거울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A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A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거울 앞에 앉아있을 때를 빼면 A는 조금씩 성격이 나빠지기 시작했답니다. 대학에서 친한 여자 동기가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라고 말을 걸어오곤 하는데 기쁜 마음도 있지만 속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못생긴 거사. 너희들이랑 나는 달라. 하고 친구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피어오르더랍니다. A는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애매모호한 태도에도 분노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어느새 그것은 A의 마음 밖으로 나와 태도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턴 주변 친구들도 슬슬 A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좋아하던 남자 역시 A가 권해야 마지못해 어울려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 또한 A의 초조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요. 어느 날 노천 카페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뚱하게 있는 그를 보고 A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확실히 말하지 그래. 그런 태도 짜증나거든. 그러자 잠시 가만히 있다 그는 A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럼 확실히 말할게. 에이, 너 처음 만났을 때랑 성격이 꽤 달라진 거 알아? 전에는 온화하고 누구하고든 상냥하게 이야기했었다고. 거기다 얼굴로. 거기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내 얼굴이 뭐가 어떻다는 건데? 똑바로 말하라고. A는 소리를 빽 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에이, 너 성형한 거야? 다른 애들도 다 수군대고 있어. 확실히 얼굴이 바뀌었다고. 원래는 귀여웠었는데 왜 그렇게 인상이 센 얼굴이 되어버린 거야?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A는 앞에 있던 컵을 들어 그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내가 성형 같은 걸 했을 리 없잖아. 장난치지 마. 주변 사람들에 의아한 시선을 뒤로하고 화가 잔뜩 나 어지러운 머리로 A는 휘청휘청 카페 화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성형이라니, 내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왜 다들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세면대 터치를 하다 문득 눈앞에 거울을 물끄러미 봤답니다. 그 순간 A는 자신의 얼굴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내 얼굴이 이랬던가. 그 순간 집에서 그 화장대 거울에 비치던 자기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지금까지 왜 깨닫지 못했는지,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얼굴을 바라봤던 것인지 A 스스로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치던 A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인도 아니고 하얘 본 적 없는 백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눈은 A보다 크고 조금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눈이었고 눈썹도 강해 보이게 생겼다고 합니다. 무척 아름다운 북유럽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붉고 웨이브가 들어간 긴 머리였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브러쉬로 빗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문득 거울을 다시 보고 A는 오싹해졌습니다. 자기 얼굴이 그 거울 속 여자와 닮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동 따위 원래 자신이었다면 할 리가 없었을 터입니다.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주변을 업신여기는 기분 따위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분노와 초조함 또한 그녀의 것일 터입니다. 그녀가 나를 취해 변해가고 있다니. 공포로 덜덜 떨면서도 A는 이미 돌아간 그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 거울이 있는 방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싼 화장대라 원래 샀던 곳에 반품할까 싶기도 했지만 자기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또 나올까봐 결국 그대로 해체했다고 합니다. 그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A의 얼굴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성격 또한 온화하고 상냥한 원래 A씨의 성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소원해졌던 친구들과도 다시 친해졌고요. 한동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화장대를 해체했다고 딱히 저주가 내린 것도 아니었고 이상한 일은 그걸로 끝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그녀는 그 무렵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눈이 지금 그녀보다 컸고 눈꼬리도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녀와는 다른 얼굴을 보니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혹시 성형하기 전 얼굴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그런 판단에는 자신이 있는 데다 무엇보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이 진짜 외국인 같았기에 진심으로 믿게 되었죠. 더불어 나는 그녀에게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 간 거래가 끊기면서 지금은 그저 소원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네요. 태국에서 봤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야기다. 지방에 사는 청년이 차감 공사 중 차감기에 갈려나간 얇은 바위 조각에 맞았다. 얼굴이 세로로 두 동강이 나는 큰 사고였다. 말 그대로 바위 조각이 콧날을 지나가듯 꽂혀버려 얼굴이 둘로 나뉘고 쪼개진 얼굴이 좌우로 크게 벌어졌다. 정면에서 보면 뇌가 보일 정도였고 벌어진 틈새로 안구마저 보였다.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차라리 빨리 편히 죽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자막이 뜬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이 병실로 달려들고 얼굴 가운데를 꿰맨 채 누워서 웃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찍힌다. 의료용 테이프 같은 걸로 상처를 덮고 코에는 피를 배출하는 관이 연결되어 있지만 안색은 평범했다. 아이고 아파라. 큰일 날 뻔했다니까. 라면서 장난스레 웃을 정도였다. 의사의 해설에 따르면 인체의 중심선은 의외로 절개하는 정도에선 큰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얼굴이던 배던 근육의 중심 접합점이니 봉합도 그리 어렵지 않고 후유증도 없다나. 얼굴이 나뉘어 있는 동안 시야가 엄청 넓어져서 앞을 보는데도 귀가 보이더라고. 동물들은 늘 그런 시야인가? 대단해. 청년이 즐거운 듯 웃으며 이야기하는 게 무척 인상적이었다. 사람 몸은 굉장하구나 하고 끝까지 봤는데 엔딩의 자막이 이렇게 떴다. 부상이 순조로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에 감염이 생겨받는 후 세상을 떠났다. 도대체 뭐가 목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걸까? 유치원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치원에는 킹킹상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누구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반에서 절반 정도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킹킹상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 이야기가 화제에 오를 때마다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보인다는 친구들도 다들 잘 모르겠다는 대답뿐 자세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아무래도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보이기는 하는데 그걸 말로 설명하려면 어려워. 보이는 친구들이 내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선생님에게 킹킹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화제였으니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선생님은 뭐니 그 이야기는? 선생님 처음 들었어. 라고 반문했습니다. 나도 킹킹상을 본 적이 없으니 대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령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제대로 설명은 못했겠죠. 그래서 나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꽤 시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녁 친구 몇 명과 남아 숨바꼭질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유치원 뒤에는 큰 돌계단과 나무가 있어 아주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은 거기서 놀지 못하게 했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술래잡기 하기 딱 좋은 장소라는 이유에서 몰래 유치원 뒤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술래잡기를 했지만 그 와중에 한 아이가 킹킹상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죄다 정말이야. 킹킹상
하고 동조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 눈에는 모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킨킨상을 못 본다고 바보 취급할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혼자 안 보이니 왠지 모르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안 보여? 누군가가 질문하자 나는 평소처럼 응, 아직 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전부 진지한 얼굴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다들 같은 표정이라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져. 그만 역시 보여? 라고 물음표를 붙여 말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아이들은 싱긋 웃고 곧바로 평소처럼 다시 놀았습니다. 한동안 아이들은 킨킨상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선생님이 우리들을 찾아 유치원 뒤로 왔습니다. 꾸중을 듣고 조금 시무룩해져 있던 찰나 뭐하고 있었니? 라는 질문을 듣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술래잡기 하고 있는데 킨킨상이 왔어요. 선생님은 흥미로운 듯 그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주던 아이들이 어째서인지 두 눈을 양손으로 가리고 안 보여요. 몰라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광경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손가락을 살짝 벌려 나를 진지한 시선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죄다 그러고 있으니 나도 덩달아 초조해져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더욱 신경이 쓰인 듯 가르쳐줘 라면서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자아이 한 명이 선생님 눈을 엄지로 찌르려 했습니다. 선생님은 놀라 엉덩방아 찌으며 피했지만 이번에는 그 여자아이가 스스로 엄지손가락을 눈에 꽂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나도 놀라 그만해. 그만해. 하고 소리쳤지만 멈추질 않았습니다. 주위 아이들은 하늘을 보며 안 보여요. 몰라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여자아이는 정신을 차렸는지 아파 하면서 울어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위 아이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여자아이를 서둘러 양호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도 따라가려는데 등 뒤에서 아이들이 다 같이 웅 하고 휴대폰 진동 울리듯 소리를 냈습니다. 그 후 소동이 일어 부모님들까지 불려왔지만 결국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 그 여자아이는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리고 인사만 하고 떠나갔죠. 그녀는 두 눈을 붕대로 가리고 있었고 그 아이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마웠어. 다른 곳에서도 힘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킨킨상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해 나는 움찔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왠지 딴 사람 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흔들자 작은 목소리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해 나는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그 후 딱히 후일담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나는 어느 중고차 경매장에서 일했었다. 외건 차량 한 대의 경매가 끝나고 며칠 후 불만 처리 부서에서 전화가 왔다. 중고차 거래다 보니 기본적으로 클레임은 많을 수밖에 없다. 장비 중 일부가 결품이거나 서류상 처리가 잘못된 게 대부분이고 이쪽도 워낙에 잦은 일이라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서 트집에 가까운 건 거절하고 이쪽이 잘못한 것이면 사과하고 보완한다. 차량 자체의 문제면 경매에 출품한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고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라 즉석으로 판단을 대처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에 걸려온 전화는 달랐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어딘지 모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차 안 눈미로에 여자가 비쳐요.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다. 장난 전화인가 싶기도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끊어버릴 수도 없어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룸미러에 여자가 비쳐요. 잘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기분 나빠서 이 차 그냥 반품하고 싶어요. 이런 클레임은 처음이었기에 나는 일단 전화를 끊고 상사와 상담했다. 손님과는 조금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쪽에서 다시 사드리기로 했다. 대개 클레임으로 인해 회수한 차는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된다. 그 외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차를 정비하고 조사한 후 출품했고 어느 중고차 체인점으로 다시 팔려가게 되었다. 차 이력에 연고차로 사용하던 건이라는 꼬리표를 새로 붙인 채 지금도 어딘가에는 룸미러에 여자가 비치는 그 외건이 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살고 있는 맨션에서 걸어서 몇십 분 정도 가면 햄버거 가게가 있었다. 프랜차이즈 가게가 아니라 수제버거라는 것을 표방하던 곳이었다. 감자튀김과 음료수가 같이 있는 세트를 시키면 800엔이 훌쩍 넘는 데다 그다지 매우 맛있는 것도 아니었던 탓인지 언제 가도 손님이 없었다. 가게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종종 조금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가게에는 중년 남성이 계산대어 주방을 맡고 있었고 아내 같아 보이는 여자가 서빙과 잡무를 맡고 있었다. 가게 안쪽은 그 사람들이 집과 연결되어 있어서 음식점치고는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었다. 가게 그 자체도 운영하는 부부도 마치 70년대 같은 느낌의 스타일이었다. 그것도 멋지거나 그리운 옛 추억이 아닌 음침하고 가난한 느낌이었다. 플로어 중앙에는 각종 소스가 놓여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살사 소스도 있었기 때문에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을 때는 그곳에 가서 식사를 때우는 일이 종종 있었다. 조미료를 두는 곳에는 우리 가게의 햄버거에는 독자적인 조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소스는 한 번 드시고 나서 뿌려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써 있었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조미료라고 해도 케찹과 프렌치 드레싱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나는 처음 갔을 때부터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려서 먹곤 했다. 그리고 아마 내가 세 번째로 그 가게를 찾아갔을 때였을 것이다. 주문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햄버거는 그냥 먹어보는 게 좋아요. 소스를 뿌리면 원래 맛이 지어지니까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귀찮은 참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 라고 대충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도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려 먹었다. 별 생각 없이 그날 사건을 지나치고 3개월 정도 후 문득 또 먹고 싶어져 오랜만에 그 가게를 찾게 되었다. 우리 햄버거는 그냥 먹어주세요. 소스를 뿌리면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완벽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갔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게다가 아저씨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어조도 무엇인가 감정을 눌러 담은 것 같은 단조로운 느낌이었다.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가게는 계산대가 1층에 있고 손님이 식사를 하는 플로어는 2층에 있다. 서빙을 하는 부인도 식사를 가져다 준 후에는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햄버거를 먹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그 말투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비난 같은 느낌이었다. 언제나 내가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려 먹는 것을 보고 있던 것일까? 그렇지만 손님이 어떻게 먹던 그것은 자유다. 부인이 세트 메뉴를 두고 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나는 또 소스를 가지러 가서 햄버거에 살사 소스를 잔뜩 뿌렸다. 어쩐지 아저씨가 강요하는 것 같아 화나지만 종종 먹으면 맛있다는 생각을 하며 오고오고 먹고 있었다. 그런데 반 정도 먹었을 무렵 와장창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그 소리는 플로어 안쪽 가게 주인 집에서 난 것이었다. 거기에서 상반신만 보인 세 부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바닥에 던져서 깨버린 것 같았다. 순간 시선이 닿았지만 바로 눈을 깔았다. 나는 그 자리로 가게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저 그 시선이 무서웠다. 그 표정은 나에게 화를 내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아의 붕괴라는 것이 표정에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몇 개월 뒤 나는 그 가게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다. 가게는 문을 닫고 없어져 있었다. 앞에 붙은 폐역 공지로 보아 문을 닫은 것은 내가 그 가게를 마지막으로 찾은 지 얼마 안 되어서의 일이었던 것 같다.